여러분 혹시 지금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이나 옷장 맨 윗칸에 박혀있는 낡은 상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 생각만 해도 벌써 막 숨이 턱 막히고 먼지가 날리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10중 8구 그곳엔 최소 10년은 쓰지 않은 낡고 값싼 플라스틱 조각이나 색이 누렇게 바랜 영수증 뭉치 아니면 유행에 한참 지난 열쇠고리 같은 게 들어있을 겁니다. 네, 사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금전적 가치는 전혀 없는 객관적으로는 잡동사니들이죠.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 오늘 당장 그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지시한다면 우리의 뇌는 그걸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엄청난 감정적 손실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이하고 보편적인 현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번 탐구는 단순히 미니멀리즘이 좋다거나 수납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팁을 나누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실용적인 팁도 좋지만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일간지에 실린 칼럼니스트의 아주 사적인 일화부터 시작해서 현재 한국의 시니어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딜레마까지 연결되는 꽤 묵직하고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오스트리아 일간지 디프레스에 실린 프리데리케 라이블 씨의 클럼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라이블 씨가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서랍 구석에서 아주 작고 평범한 물건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황색과 흰색이 섞인 플라스틱 진드기 제거 집게였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중요한 건 이 물건의 나이더라고요. 맞아요. 무려 1990년대 초반에 샀던 거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반려견을 위해 샀던 물건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상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서랍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아남아 있었던 거네요. 반려견을 기르셨던 분들이라면 그 순간 라이블 씨가 느꼈을 감정이 어떤 건지 단번에 짐작하실 겁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찡해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네, 저도 강아지를 키웠어서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보니 옛날 강아지가 생각나서 슬펐다 이런 감상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다는 건가요? 네. 라이블 씨가 포착한 더 놀라운 사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네 약국이나 생활용품점에 가면 그 진드기 집게를 1990년대와 완벽하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와, 저도 그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라이블 씨가 언급한 물건들이 몇 개 더 있죠. 옛날에 머리니 잡을 때 쓰던 참빗 같은 석계빗, 하얀색 플라스틱 손톱솔, 그리고 그 주황색과 초록색이 약간 촌스럽게 배색된 물조리개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디자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물건들이죠. 저는 이런 사물들을 보면서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수억 년 동안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화석 있잖아요. 즉 진화의 끝판왕인 실러캔스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사물의 실로캔스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고 정확하네요. 더 이상 디자인을 개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목적을 달성해버린 사물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그 집게의 디자인이 시대를 초월할 만큼 완벽하다 해도 그걸 사용해야 할 반려견은 3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실용적인 쓰임원은 완전히 증발해버린 지 오래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미 쓸모를 다한 심지어 30년이나 지난 이런 플라스틱 조각을 쓰레기통이 아닌 서랍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요? 버리기엔 너무 멀쩡해서일까요? 글쎄요, 멀쩡하다는 핑계도 되겠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아니면 그냥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니까 굳이 버려야겠다는 의식조차 못하고 방치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제 방을 치울 때 주로 그렇거든요. 방치라는 요소도 분명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면 이 사물들은 우리에게 일종의 시간의 정지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시간의 정지요? 물리적인 사물이 시간을 멈출 수 있다고요? 네,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부패하고 사라집니다. 사랑하던 반려견도 떠나고 우리 자신도 나이를 먹고 거울 속 얼굴이 변하잖아요. 맞아요. 서글프지만 199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자체도 이미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런데 서랍 속의 플라스틱 진드기 집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닳지도 썩지도 않은 채 1990년대 초반의 그 공기와 시간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강아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어떤 흔한 기념품이 아니라 1990년대라는 시공간 자체를 냉동 보관하고 있는 타임캡슐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집게를 만지는 순간 뇌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1990년대 나 자신으로 순식간에 접속해버리는 거죠. 사물이 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즉각적으로 데려다주는 완벽한 물리적 닷, 그러니까 앵커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와, 닻이라는 표현이 좋을 와닿네요. 하지만 현실은 서랍 앞에서의 낭만적인 타임머신 여행을 그렇게 오래 허락하지 않잖아요. 당장 라이블 씨의 가족들이 팩트 폭력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지적을 했죠.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반려견을 추억한답시고 언제까지 그런 잡동사니들을 껴안고 살 거냐는 아주 따끔한 일침이었어요. 듣기엔 서운할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결국 그 말에 자극을 받은 라이블 씨는 집안의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하루 종일 자루에 물건을 담아서 내다 버리는데도 집안이 전혀 비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이블 씨는 칼럼에서 이 현상을 마법의 케이크에 비유했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절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는 기묘한 케이크요. 치우면 치울수록 안 보이던 구석에서 새로운 잡동사니들이 화수분처럼 튀어나오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방 정리를 하다 보면 겪는 마법 같은 일이죠. 라이블 씨는 그걸 마법의 케이크라고 불렀지만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속으로 약간 이건 달콤한 케이크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인데 싶었어요. 아, 머리를 하나 자르면 두 개가 자라나는 그 무시무시한 괴물 말씀이시죠? 네. 낡은 티셔츠 하나를 버리려고 꺼내면 그 밑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다이어리 세 권과 정체불명의 충전기 케이블 다발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100%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끝이 없죠. 케이블 다발은 어느 집에나 꼭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동안 방 정리를 하다가 지쳐서 청소기를 팽개칠 때마다 제가 단순히 게으르거나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도대체 왜 정리는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버린다는 행위를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담아 밖으로 내놓는 단순한 근육의 노동력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노동이 아니라면요? 정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방 정리가 끝이 없는 진짜 이유는 물건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복잡한 내면의 재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재판이요? 그 진드기 집게 하나를 들고서 유무죄를 가린다는 뜻인가요? 유무죄라기보다는 정체성의 재판에 가깝습니다. 이 물건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어떤 단계들이 있죠? 그 물건에 얽힌 30년 전의 기억, 물건을 건네준 사람과의 관계, 그 시절 나의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에게 이 과거의 조각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기가 빨리는 기분이네요. 네, 물건 하나마다 증인을 소환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교차신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쓰레기통에 넣을지 서랍에 대신 넣을지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서랍 한 칸에 물건이 50개가 들어있으면 그 자리에서 50번의 심리적 재판을 연속으로 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감정노동의 강도가 엄청난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이 옷을 버릴까 하다가도 아니야, 살 빼면 입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 다이어리는 전 애인이 사준 건데 찢어버릴까 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20대 초반에 내 찬란했던 기록이잖아. 막 이러면서 치열한 공방이 뇌 속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니 2시간만 정리를 해도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이블 씨가 말한 마법의 케이크는 단순한 잡동사니의 물리적 부피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켜켜이 축적해온 기억과 감정의 거대한 총량을 의미합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압도적이니까 하루아침에 한 입에 베어먹어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해 주시니 제가 평소에 정리를 잘 못하는 게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묘한 위로가 되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저항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화의 방향을 조금 전환해 보죠. 오스트리아의 칼럼니스트는 그래도 곁에서 이제 그만 좀 버려라 하고 잔소리해 줄 가족이라도 있었고 본인이 칼럼으로 승화시킬 만큼의 지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네, 운이 좋은 편이었죠. 하지만 이 끝나지 않는 내면의 재판을 아주 고립된 상태에서 그것도 인생의 황혼기에 거대한 숙제로 짊어져야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한국의 시니어 세대죠. 맞습니다. 라이블 씨의 사적인 고민이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거대하고 현실적인 현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정말 유례 없이 빠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 살림 규모를 줄여야 하거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남겨진 거대한 빈 공간을 감당해야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기 편한 시니어 전문 주거시설로 이주를 준비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웃 일본에서는 이걸 인생의 마지막을 정돈한다는 의미로 슈카츠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한자로 종활, 그러니까 끝을 준비하는 활동이라는 뜻의 슈카치 문화입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본의 슈카츠와 한국 시니어들의 정리문화 사이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온도 차이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슈카츠는 자식들이나 타인에게 사후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물건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스스로 죽음을 아주 정갈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아,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반영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니어 세대가 소유한 물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민폐 방지를 넘어선 조금 더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 맥락이요? 한국의 현대사와 관련이 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의 7080 시니어 세대는 극심한 빈곤과 전쟁의 여파를 직접 겪고 맨손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일궈낸 분들입니다. 아,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물건이란 단순히 돈을 주고 산 상품이 아닙니다. 언젠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악착같이 모아둔 자산의 일부이거나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해냈다는 인생의 훈장 같은 존재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물건 하나하나가 그 시대의 결핍을 채워준 전리품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갑자기 물건을 버리라고 하는 건 그 혹독했던 시절을 견뎌낸 생존 본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가장 크게 겪는 딜레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와, 이게 진짜 풀기 어려운 숙제네요. 자녀들이나 컨설턴트의 눈에는 거실을 꽉 채운 낡은 장식장이나 20년 된 옷뭉치가 그저 언젠가 돈 들여서 버려야 할 대형 폐기물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냥 짐덩어리니까요. 하지만 시니어 당사자에게 그것들은 아까 라이벌 씨의 진드기 집게가 1990년대를 불러오듯 배우자와의 젊은 시절이나 가족을 부양했던 땀방울이 서려 있는 내 인생의 증거인 거잖아요. 완벽하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이런 쓰레기 왜 안 버리냐고 화를 내는 건 단순히 청소 잔소리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 자체에 대한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현장의 전문가들은 절대 함부로 버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물건을 오래 간직하려는 태도를 단순히 노인들의 융통성 없는 고집이나 정신의학적인 저장 강박으로 가볍게 치부해선 안 되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역사로 전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것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예의이자 검소함이라는 강력한 삶의 미덕이었으니까요. 이 점을 절대 가볍게 부정해선 안 됩니다. 네,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잖아요. 아무리 의미가 깊어도 집이 물건으로 터져나가게 둘 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가치가 물리적인 안전과 치명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안전이요? 아, 나이가 들면 집안에 쌓인 물건이 단순한 짐덩어리를 넘어서 지뢰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바로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그냥 피해가면 되는 물건이지만 좁은 통로에 쌓아둔 물건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시니어들에게 낙상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병상에 누워 계셔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합병증이 오기도 하니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게다가 낙상뿐만이 아닙니다. 시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변 환경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시각적인 과부하가 걸립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건 바로 약물 복용이에요. 약물이요? 물건이 많은 거랑 약 먹는 게 어떤 상관이 있죠? 식탁 위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수십 개의 낡은 영양제통,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모를 유통기한이 지난 약병들이 지금 당장 먹어야 할 처방약과 막 뒤섞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맙소사. 그렇게 섞여 있으면 진짜 헷갈리시겠는데요? 네,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약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집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마음과 현재의 생존을 위한 안전, 이 두 가지 가치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딜레마네요.
우리는 과거의 나를 증명하는 기억들도 지켜야 하고 동시에 오늘을 안전하게 살아갈 단정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타협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기는 한 걸까요? 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번 자료들을 관통하는 아주 훌륭한 돌파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바로 모든 소중한 기억이 반드시 물리적인 질량을 가진 사물의 형태로만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기억이 물리적인 질량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 굉장히 시적인 동시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인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스트리아의 라이블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녀가 결국 그 낡은 진드기 집게를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결단을 내린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30년 전 반려견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녀의 애틋한 마음과 기억까지 쓰레기장으로 함께 실려가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마음은 그녀의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부피를 차지하는 낡은 자개장이나 수십 년 된 아이들의 베네저고리 같은 것들을 우리는 사진이라는 아주 가벼운 형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아, 사진이 있었네요. 네. 혹은 그 물건에 얽힌 재밌는 에피소드를 가족들과 모여 앉아 한바탕 이야기로 나누거나 짧은 메모나 일기로 기록해둘 수도 있죠. 사물은 떠나보내도 서사는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물리적 사물을 가벼운 데이터나 스토리텔링으로 변환시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집안을 좁게 만들던 물건을 내 마음속에 안전한 폴더 혹은 디지털 클라우드 안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니까 물건이 있던 물리적인 자리를 싹 비워내는 선택이 결코 과거의 내 인생에 대한 배신이나 무정한 처사가 아니라는 확신이 확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블 씨가 언급한 마법의 케이크 비유는 우리에게 묘한 위로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방향성이요? 이 거대한 기억의 덩어리를 단 하루 날을 잡아서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단숨에 다 먹어치우려고 해선 안 된다는 거죠. 급체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비우고 정리하는 일은 결국 남은 평생에 걸쳐 매일매일 이어가야 할 작은 결심들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사진으로 남겨 마음의 방으로 옮기고 어떤 것은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밖으로 떠나보내는 정성스러운 큐레이션의 과정인 겁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당장 집에 돌아가서 서랍을 열고 저만의 내면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지네요. 우리가 집안을 정리하며 겪는 그 지독한 피로감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물건에 묻어있는 나의 시간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아주 코결하고 감정적인 의식이었네요. 특히 한국의 시니어 세대에게 익숙한 그 떼곡한 살림의 방식은 험난한 시대를 살아낸 그분들 나름의 강력한 생존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를 지켜낸 삶의 태도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과거의 나를 증명하겠다는 이유로 현재의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들까지 억지로 껴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안전하고 단정한 여백을 만드는 것은 결코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빛나는 시간들을 헐값에 처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이죠.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나의 남은 시간들을 가장 평안하고 존엄하게 보내기 위해 내 삶의 공간에 정성스럽게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물리적 공간을 비워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삶이라는 여백은 더욱 풍성해지는 법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 추억은 마음속에 남기고 부피가 큰 잡동사니들은 당장 내일 사진으로 다 찍어둔 뒤에 미련 없이 버려야겠다. 라고요. 네, 물리적인 부피를 줄이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가벼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 분명 현명한 해결책이죠. 완벽하고 아주 세련된 대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조금 서늘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물리적인 기억들을 전부 디지털 클라우드로 이주시켜버린다면 그 무한해 보이는 클라우드 공간마저 결국은 버리지 못한 파일들로 꽉 막힌 거대한 다락방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의 스마트폰 속에는 한 번도 다시 열어보지 않는 수만 장의 JPEG 파일들, 폴더 속에 방치된 수백 기가의 흔들린 동영상들이
끝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당장 제 핸드폰만 해도 사진이 2만 장이 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는 알람이 매일 뜨죠. 과연 30년 뒤에 우리,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남긴 그 수천만 개의 픽셀과 디지털 잔해 속에서 진짜 우리의 엑기스를 찾아내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정리수납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 걸까요? 스마트폰 속에서 열리는 또 다른 내면의 재판이겠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끔찍한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리란 어쩌면 기억을 저장하는 매체를 플라스틱에서 데이터로 바꾸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삶의 파편들 속에서 남겨야 할 단 하나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골라낼 줄 아는 그런 용기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만 개의 물건 혹은 수만 장의 사진 중 단 하나만을 고르는 용기. 정말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겠네요. 네,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진첩과 클라우드의 안부는 과연 무사하신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